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업가 정신 정책 포럼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영환입니다. 네, 2019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행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시리즈로 개최하는 제430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겸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 글로벌 기업가 정신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 정책 포럼 시작하기 전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 황철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이사장 황철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대한민국의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3차 산업혁명인 ICT 산업혁명이 지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ICT 산업혁명이 신산업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ICT 산업혁명이 이제까지 모든 산업혁명보다도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변화가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통계들이 빛의 속도로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혁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펙이 좋고 많이 아는 것이 경쟁력이 아니고 빨리 잘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서의 성공은 혁신, 신뢰, 협력 이것들밖에 없는데 이 혁신의 방법 또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원리의 혁신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결과의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ICT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은 경쟁력이 아니고 기본이 됐다. 그리고 더 이상 원리의 혁신을 만들기는 참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결과의 혁신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의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협력과 융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과 융합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원리의 혁신을 통해서 더 이상 성공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결과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은 파트너와 협력하고 융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거는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성장이나 세계 산업의 성장은 어느 곳이나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새로운 성장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대에서의 새로운 성장과 성공의 지혜를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원 부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유엔 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의 조현동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 말씀드린 교수님께서도 나와주셨는데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계적인 기업가 주관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7년도부터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에 함께 행사를 주관해서 기업가 정신 전파에 큰 힘이 돼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교육이나 과학기술이나 R&D나 투자는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것은 낭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키스텝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금년도에는 유엔 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와 함께 포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칼 슈랑 교수님께서 미래 사회를 위한 기업가 정신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 주실 겁니다. 모든 참석자분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중소기업이나 이 모든 것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될 때 정치하시는 분이나 국가 공무원분이나 모든 분들, 변호사나 의사분 또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글로벌 기업가 정신 전략 포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철주 이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치용 부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부원장 송치용입니다. 오늘 글로벌 기업가 정신 정책 포럼 행사에 발걸음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과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귀중한 행사에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항희 원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고 제가 대신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업가 정신 주간 2019의 정책 포럼 세션을 주최해 주신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으로 기획해 주신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황철주 이사장님, 유엔 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의 조현동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칼 슈람 교수님과 기업 사례를 발표하실 레고캠 박세진 수석부사장님, 엠블 우경식 대표님, 크레비스 파트너스의 김재현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본 기업가 정신 주간의 메인 테마는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에 관한 운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빠르고 역동적이고 또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서 스타트업과 기업의 역할이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 정신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우리 창업 생태계가 급격히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타트업의 설립과 투자 유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뛰어난 인재들이 스타트업 세계에 아주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뛰어난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또 스케일업 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용이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기업의 수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막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많은 정책 그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그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그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혁신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430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겸하여 개최되는 본 정책 포럼이 스타트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 성장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과 혁신적인 기업 성장 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본 포럼을 통해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혁신 성공기업, 유니콘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수많은 귀빈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조황희, 송치용 부원장 대독 감사합니다. 네, 조항희 부원장님 격려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엔 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의 조현동 대표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조현동입니다. 오늘 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행사 정책 포럼에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신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엔 산업개발기구는 유엔의 15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산업개발 분야에 특화된 국제기구입니다. 저희는 그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개도국의 산업 발전과 연계시켜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도 한국투자진흥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통한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스타트업이나 또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경험은 있는데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무소는 이러한 기업들이 개도국에 진출해서 또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동시에 그 개도국의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걸 중요한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청년들의 일자리 또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글로벌한 주요 과제의 하나지만 아직 청년과 여성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형태의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유엔 산업개발기구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2030년까지 이행하도록 설정한 17개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표되는 각종 첨단 기술의 등장은 청년 여성 기업가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유엔 산업개발기구는 청년 여성들이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남미 14개국을 대상으로 엔트러프러너십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2018년 한 해만도 약 지역의 20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또 이 프로젝트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등 교육 관계자에 대한 워크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한국 사무소는 대륙별로 동남아 지역의 캄보디아, 남미의 페루,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선정해서 해당국이나 또 그 주변 지역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많고 유능한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여러분들 현지에서 어떤 사업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10개 중 9개는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만큼 국가 경제에서 민간 부분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 청년 여성 기업가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한국의 사례가 많은 개도국에도 확산되어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한국 스타트업의 혁신과 도전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동 대표님까지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의 박세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여러분한테 드릴 제 얘기는 레고캠 바이오란 신약 벤처의 굉장히 특이한 스토리입니다. 저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전달해 드려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는 첫째, 창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 그거를 파이낸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고려사항이 레고캠 바이오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지 저희 회사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13년 동안의 바이오 벤처의 파운더로서 제가 느꼈었던 몇 가지 팁스를 한두 가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 어떤 한 회사를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한 페이지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세 번째, 누구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이 네 가지가 한 회사를 만약에 한 페이지 또는 3분으로 설명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저희 회사를 자세히 소개할 시간은 없어서 이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들이고 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는 누구고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무엇을 했느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수익 모델은 신약 프로그램의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을 갖고 어떤 실적을 냈느냐,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런 그동안의 실적을 보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국내 주요 기술 이전 계약 순인데 저희 그 레고캠 바이오하고 브릿지가 했었던 베링거 인게라임의 13억 불 언저리의 기술 이전, 그리고 15번째에 있는 다케다의 기술 이전한 저희 ADC 플랫폼, 이렇게 해서 금년 순위상 두 번째와 15번째의 실적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한 회사가 10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이러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습 회사의 간략한 소개였었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희가 어떠한 파이낸스적인 측면에서의 운영 원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은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시리즈 A 투자가 오기 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젤 투자, 그 라운드에서는 얼마를 해야 될까? 과연 이런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저희가 4명의 그 창업자가 4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젤 라운드에서는 6억에서 7억 정도의 자금을 펀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 4억과 6, 7억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창업을 해서 시리즈 A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까지 어떠한 연구 성과를 내놔야지만 그 단계가 되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는 시간을 약 1년여로 보고 1년여 동안에 쓸 돈을 계산해 보니까 약 7, 8억 정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약간 여유 있는 한 10억 정도의 초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정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지금은 뭐 엔젤 펀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창업하던 2006년만 해도 엔젤 라운드 하면 주로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나 또는 회사 동료들 또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이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엔젤 라운드에 참석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1인당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했었던 이유는 저희도 저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희 회사를 믿고 저희 사람을 믿고 투자하신 그분들이 설사 저희 회사가 망해도 허용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인당 2천만 원 한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개 그 엔젤 라운드에서의 이제 투자 조건은 보통 5배 전후, 5배에서 10배 정도의 배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저희는 20배수를 했습니다. 20배수를 한 이유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고, 저희 회사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보통 벤처 2-3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구성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금 조달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신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이제 2&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비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들고 시간은 3배 이상 걸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저희는 회사에 아무런 외부적 추가 캐시인 없이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 그것이 얼마인지를 산정해내고 저희 회사의 자금이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 수준에 왔었을 때 오기 몇 개월 전서부터 펀딩 작업을 해서 그 다음 피어리어드를 준비하는 이제 이런 원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조건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대개 신약 쪽의 바이오벤처들의 창업자들은 대학 교수님이거나 또는 대기업 기업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하는 이제 사이언티스트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회사를 차려서 초기에 펀딩을 받을 때 대개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만데 겨우 이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해? 나는
문 닫으면 문 닫았지 그 돈 못 받는다,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자존심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가 지연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 말라가고 있으면은 칼자루는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펀딩 작업을 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근접하도록 유리하게 펀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 뭐 5개월밖에 여유 자금이 없다, 이런 경우는 스스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서 지금 이 VC를 선정을 해서 초기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 바이오 벤처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몇 개의 그 탑 VC들 중에 3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펀딩을 받았고요. 그 펀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주겠다는 여러 다른 펀드들이 있었는데 그쪽 부분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VC를 회사가 유치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레퓨테이션이나 가치를 내가 아무리 우리 회사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 VC들이 이 회사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 자체보다 더 좋은 레퓨테이션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조금 낮게 하더라도 좋은 VC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선정된 VC들이 저희 그 상장 후까지 7번, 8번에 걸쳐 가지고 팔로우업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전략의 측면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회사가 지난 13년 동안 회사에 그동안에 들어온 돈이 얼마이고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캐시인의 소스입니다. 자체 조달이라고 하면 자본금을 포함해서 이제 IPO를 포함한 뭐 이런 내부 조달이 되겠고요. VC 조달이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펀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신약 바이오벤처는 국제과제, 그다음에 뭐 차입금, 기타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13년여 동안 2,270억 정도의 캐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쓴 돈이 약 1,38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요 정도쯤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조달한 1,290억 원, 1,29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떤 형태로 조달이 됐었을까 하는 부분을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표가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한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가 있고요. 창업서부터 8번째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받기 전에 그 회사의 캐시 잔고가 얼마였었나, 제가 아까 1년 6개월의 기준을 적용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VC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창업했었을 때 돈이 당연히 없었죠. 4억으로 창업을 해서 그 다음에 엔젤 라운드 생략했습니다. 3개 창투사로부터 45억의 시리즈 A 펀딩을 받고, 여기 지금 에이티넘 사는 동양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사람 이름은 바뀌었었습니다만 요 지금 에이티넘 한투파, 에이티넘 동양 한투파, KB 등등등 지금 저희가 상장 후에까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투자를 받은 이런 그 레코드를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에 투자자만 딱 보고서 저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신다면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 투자를 해줬느냐 아니냐, 이 하나가 굉장히 큰 근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금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가 1년 6개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은 다음에는 50억, 그 다음에 상장 후 초반에는 150억, 현재는 250억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1년 6개월의 자금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요. 자, 이 그래프에 있는 이 숫자들의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었던 이런 창투사들하고 회사가 그럼 해피했느냐? 요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했을까? 초창기에는 액면가 4억이죠. 그 다음에 123억의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았고요. 2년 단위입니다만 200억, 400억, 6, 700억, 약 1000억, 1900억, 4000억, 6300억 이런 식으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투자를 받아서 받은 돈으로 회사의 밸류업을 해서 계속해서 올려간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 뭐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거 숫자 공개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숫자 어느 회사든 다 있겠죠. 그러나 보여주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 숫자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거는 숫자이고 이 숫자 이면에 있는 회사가 어떠한 철학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서 운영했느냐는 노하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노하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신다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눠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혹시 물어보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 노하우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업 노하우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입니다. 혹시 창업을 예를 들어 4명을 할건 5명이 할건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교과서에 무슨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문제이긴 한데 저는 회사 창업했었을 때 이런 원칙을 갖고 했습니다. 빼면 보인다. 빼면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초창기 4명의 창업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국신약계의 거두 김용주 박사, 그리고 굉장한 케미스트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장,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기능인 바이올로지의 디렉터, 그리고 CFO인 저 4명입니다. 이 4명을 100으로 했었을 때 그 회사의 가치를 4명이 만든 회사의 가치를 100으로 했었을 때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는 게 좋겠는가? 한 사람을 빼보는 겁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을 빼보는 것이죠. 그러면 100짜리가 얼마가 될까? 이 부분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그게 무슨 뭐 원칙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초창기 4명 중에 김용주 대표를 빼보니까 회사가 20-30%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라고 하는 사람 없이는 회사 존립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회사라고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빼보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지분은 또 하나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을 뺐을 때 다른 사람으로 쉽게 그러한 수준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대체될 가능성이 쉽게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김용주라고 하는 그 분은 대체 불가능한 분인데요. 예를 들어 연구소장이나 바이오 디렉터나 저 같은 사람은 대체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뺐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는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대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의 지분을 가지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지만 여러분들의 조직 내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뭐 이걸 좀 강조드립니다만은 특히나 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언티스트 출신의 CEO나 연구소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본인은 빼는 대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만 빼보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가 기업가 정신인데 십몇 년 해보니까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빼보는 저기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지금 현재 이 모습에서 내가 빠지면 회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판단해보는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벤처회사 초창기 시작하실 때는 조직장 내지 팀장 임명을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조직의 수준은 조직장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현재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팀장, 조직장으로 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일단 액팅 팀장을 시킬 수 있겠지만 정식 직책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넘는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특히나 조직장은 임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마지막입니다만은 대기업에서 20년 그리고 바이오벤처라고 하는 험한 세상에서 13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질문사항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에서 월급 받으면서 잘 있다가요 벤처를 해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해보니까 이게 대기업에 있을 때하고 다르더라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이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고는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을 그 당시 저희가 했었을 때가 2012년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가 기술성 특례 상장 두 번을 떨어졌습니다. 두 번을 떨어졌는데 한 번은 처음에는 통과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자진 철회했고 두 번째는 기술성 평가에서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고자 제가 이 문상가는 상복을 입고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거래소 심사팀장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저지른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성 심사 통과를 못 시킨 것은 대한민국 신약 연구에 장애를 선고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복을 입고 왔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비장한 그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소에 규정을 바꿔서 저희가 세 번째 올라가서 좋은 결과로 통과가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스토리 중에 한 가지 얘기를 들은 거지만 이 바이오 벤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아는 자리에 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괴롭기도 합니다. 이런 괴로운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회사에 대한 책임과 열정을 갖고 극복해내자, 한번 해보자 이런 열정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이런 주제넘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경식입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동남아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발표해 주신 박 부사장님처럼 저희는 뭐 IPO나 뭐 이런 아직 큰 성장을 이뤄내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뭐 이거 어떻게 하세요, 저거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깜냥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동남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발전 사항들이나 사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내까지도 앞으로는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그 경험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친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걸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첫 시장이 2012년인데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으면서 지금의 동남아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동남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저희 라이드 헬링 서비스, 블록체인 베이스드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요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동남아에서 어떤 식의 파트너십 모델과 어떤 식의 사업 모델을 연결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성장 전략이 정말 한 페이지에 딱 되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근래에 진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희는 사실 되게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키워드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모빌리티를 통해서 핀테크를 하고 있고 라이드 헤일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하드웨어로 일렉트릭 비클까지 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모든 기저에는 블록체인을 깔아서 모든 서비스와 데이터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 이 히스토리의 숫자가 2014년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첫 창업이 2012년 미국에서 뉴욕에서 창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건 저희는 이제 초기 창업자들이 하는 흔한 실수들을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가 최고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었고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마케팅 능력도 없었고 세일즈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던 2014년 이전의 모든 서비스들이 다 망했습니다. 저희가 한 3개의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다 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진입하기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거는 2014년에 홍콩과 심천을 에서 제공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라이드 서비스는 이지웨이인데요. 이 서비스는 홍콩과 심천 사이에 왔다 갔다 국경을 넘어 다닐 수 있는 플레이트 넘버를 홍콩 쪽이랑 심천 쪽 2개의 번호를 달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예약해서 불러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큰 기회를 봤던 건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 참여하는 벤더들, 렌터카 회사들이나 차량 제공업자들이 본인들의 기사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쓰고 있었어요. 다들 펜앤페이퍼로 활용을 했고 예약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 적어서 문자로 기사한테 보내주면 기사가 그 문자를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게 저희한테는 하나의 기회였고 그걸로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발전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 위에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됐던 거고 사실 저희가 블록체인을 처음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계기는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저희가 2016년, 17년에 홍콩과 심천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는 블록체인이 사실 굉장한 붐이 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017년 말 중반쯤에 완전 커지기 전에 중국은 이미 한번 휩쓸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이제 뭐 그럼 우리 같이 거래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접근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사기 같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펀더멘털 프로블럼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지금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랑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국내의 타다 서비스 같은 경우도 기사의 처우 문제라든지 아니면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금전이 아니고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활용해보자고 활용을 시작을 했던 거고 타이밍이 또 굉장히 좋았던 건 저희가 2018년 7월에 싱가포르에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처음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저희한테 어떤 기회가 왔었냐면 우버와 그랩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랩이 독점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랩이 독점화가 시작이 되고 그랩이 마켓 쉐어를 80-90% 이상을 갖게 되면서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됐던 거죠.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서비스를 딜리버하게 됐던 거고 그 이후에 택시 서비스와 함께 캄보디아와 베트남까지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1년이 더 지난 이후에는 서비스 확장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로컬에 있는 여러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금융 상품의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로컬 서비스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능해졌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할 때 지금 뭐 선배 창업자실 분들도 물론 아시는 얘기겠지만 후배 창업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컬에서는 로컬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그 로컬 파트너들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로컬 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2017년
18년 7월에 블록체인 베이스로 한 타다라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같은 네임을 쓰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 이름을 선택했던 이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서예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타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영어로는 짜잔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일본어로는 또 타다가 공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저희가 내세웠던 컨셉 자체는 지금 기존의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제공하는 방식이 기사들을 플랫폼 안에 품은 다음에 그 기사들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기사들한테 20%에서 30% 이상의 커미션을 떼는 게 가장 큰 고통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기사들의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제로 커미션으로 서비스를 전개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택하는 방식은 현금을 무한대로 태워가면서 손님들한테 쿠폰을 주고 기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들을 통해서 저희는 먼저 신용을 쌓고요. 그 기사들의 기저를 튼튼하게 만들고 천천히 성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해주신 박 부사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회사가 캐시 이인이 없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계속적으로 보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진짜 100%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 A 라운드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A 라운드 마무리 전에 장구가 영혼을 찍기까지 굉장히 피가 말랐었거든요. 그리고 그 장구가 영혼을 찍었던 적은 사실 시드 라운드나 프리시드 라운드 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장구 영혼을 찍은 과정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딜리버러블한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 프로덕트가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할 때 A 라운드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기 시작을 하고 그 A 라운드 투자자들은 초기에 이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지보다 그 모멘텀을 더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나서 불과 한 3개월 만에 가입한 기사 수가 2만 명이 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 속도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그리기 시작을 하니까 파트너들, 로컬에 있는 파트너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VC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물론 그 찾아온 사람들을 제대로 엮어서 그 뭐 투자 딜이나 아니면 파트너십 딜을 제대로 끝내기까지는 진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A 라운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의 성장의 모멘텀도 있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돈을 벌 수 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벤처 투자에서 물론 앞서 발표해 주신 역시나 박 부사장님도 아시겠지만 A 라운드 투자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시드 라운드나 뭐 엔젤 라운드는 뭐 three fools라 그러죠. 뭐 friend, family, 뭐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시는 거라서 잘 얘기하면 사기는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A 라운드 투자자한테는 절대 사기 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서비스가 돌고 있어야 하고 그 도는 서비스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으며 그 돈을 버는 모델 자체가 어떤 프로젝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사실 증명해내고 설득할 수 없으면 A 라운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A 라운드를 클로징하기까지 사실 거의 한 1년이 걸렸고요. 첫 번째 되게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난 투자자분들과도 A 라운드가 진행이 되다가 그게 한번 엎어졌어요. 그 엎어졌을 때는 정말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런웨이로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에 그게 얘기되던 딜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돼서 사실 4개월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협상을 하거나 딜을 할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스트레치해서 우리가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요. 첫 번째 SD 프로그램은 시스템 디스패치인데요. 지금 국내에서 돌고 있는 타다가 거절 없이 기사가 바로바로 배차됩니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런 컨셉은 이미 기존에 많이 존재했던 거고요. 그게 저희도 시스템 디스패치로 이미 실행을 하고 있던 게 이제 동남아에서고요. 그래서 시스템 디스패치를 하면 기사가 이 오더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냥 무조건 가까이 있는 기사를 어사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차량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리는 게 시스템 디스패치 프로그램이고요. 모바일 페이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가 하나의 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디지털 포스가 돼서 모바일 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소스들을 저희가 받아주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피도 저희의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바일 월렛인데요. 저희 자체가 저희가 개발하는 모바일 월렛이랑 금융상품을 연동할 수 있는 월렛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이 월렛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재하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디스패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왼쪽에 보시는 자리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스냅샷인데요. 싱가포르 지도에서 실제 디맨드가 특정 시간대에 어떻게 모이는지에 대한 스냅샷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널라이즈해서 실제로 차들이 어디에서 손님을 더 많이 픽업할 수 있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분석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사와 차량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디스패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실제로 제로 커미션으로 기사들 그냥 프리랜서로 참여하는 기사들한테는 돈을 받진 않지만 실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차량과 기사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는 저희가 과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저희한테 차를 제공해 주고요. 그 차를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유틸라이즈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특정 퍼센티지의 레베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모바일 페이 서비스들과 협업을 시작을 했고요. 우선적으로 뭐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알리페이나 이런 다른 서비스들이 저희와 같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모바일 페이 서비스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는 게 왜 좋냐면 그 각각의 모바일 페이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커스터머들이 저희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연결된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을 불러 타면 이 모바일 페이 서비스들 자체적으로 책정해 놓은 마케팅 예산을 통해서 고객들한테도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서비스를 제공한 기사들한테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사실 마케팅 비용이 없이 그랩이라는 거대 기업이나 다른 큰 기업들과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했던 방식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들한테 신용을 먼저 얻는 게 우선이었고 그 다음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연결하는 게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들과 연결된 이후에는 그 사업 모델을 통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페이가 사실은 한 트랜잭션마다 한 1%에서 2% 사이의 커미션이 저희한테 떨어지는데 그 자체가 사실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면 작지만 모수가 커지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어서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다 월렛입니다. 저희 라이드 헤일링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사실 보면 저기 여기에 M이라고 써 있고 New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사실 블록체인 인센티브인데요. 사실 이것도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운전자나 기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각 이용에 대한 포인트 및 인센티브가 쌓이게 됩니다. 그 인센티브가 쌓인 포인트는 역시나 블록체인 코인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고요. 내 하나의 에셋으로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금융 서비스로는 월렛 서비스가 있는데 이 월렛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1차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신한은행과 함께 협업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타다라는 이 타다 월렛이나 이런 금융 월렛 서비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고 혼자 뭐 열심히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종이 한 장이라도 맞들면 낫듯이 저희는 기존의 기사들과 사용자의 플랫폼에 있는 기사와 사용자의 데이터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월렛 서비스를 신한은행에서 개발하고 이 서비스를 같이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냐면 실제로 기사들이나 사용자들, 라이더들이 쓰는 이런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기사와 사용자의 크레딧 레이팅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크레딧 레이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컨슈머 파이낸싱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컨슈머 파이낸싱은 사실 저희 혼자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행들과 하게 되면 사실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슈머 파이낸싱도 가능해지는 월렛 서비스, 핀텍 서비스가 같이 파트너와 함께 진행이 되는 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로스 스트래터지랑 서비스 KPI를 진짜 딱 한 페이지로 설명을 하면요. 이겁니다. 저희는 기사에 집중합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저희 서비스의 고객은 기사예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정의하는 고객이 어떻게 기사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나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이 오토노머스 카까지 넘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기사거든요. 이 기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실제로 그랩이나 고잭 같은 이제 동남아의 유니콘들도 기사를 확보하고 기사를 리테인하고 기사들을 플랫폼에 머물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씁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루머로 이들이 돈을 한창 많이 쓸 때 뭐 컨슈머 라이더 마케팅과 드라이버 마케팅 여러 마케팅 비용으로 한 달에 많이 쓸 때는 뭐 2,500억까지도 쓰는 정도의 비용을 써대는 플랫폼들이었거든요. 이런 공룡 같은 플랫폼들과 저희가 현금을 쓰는 방식으로 맞춰간다면 저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식이 정말 딱 하나예요. 저희가 생각하고 정의한 고객 하나에 대해서 그 고객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베네핏을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저희는 보답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각 나라마다 기사들을 위한 오픈 챗룸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지금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3,000명에서 4,000명 사이의 기사들이 들어와서 매일매일 저희한테 피드백을 줘요. 오늘은 어땠고 이 지역에서는 손님이 별로 없었으며 뭐 너희들 이 플랫폼이 어제는 이 특정 시간대 뭐가 잘 안 되더라, 이런 피드백들을 저희는 계속 받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을 정말 무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첫 런칭을 하고 한 첫 6개월 동안 저희가 업데이트만 한 200번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사들한테 저희는 신용을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비스를 열었을 때 기사들이 했던 말이 얘네들 사기꾼이네. 어떻게 제로 커미션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제로 커미션으로 서스테인 할 수 있겠어. 얘네들 사기꾼이야. 못 믿겠다. 다들 그랬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기사들이 저희 플랫폼에 가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사들이 이 플랫폼을 가입하기 위해서 문서도 내야 되고 뭐 면허증도 사진 찍어 보내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전혀 잃을 게 없는 플랫폼이었던 거죠. 저희가 기사들한테 커미션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캐주얼하게 와서 그냥 내가 기존에 가입했던 그 문서들을 한 번만 더 내면 됐던 거니까 너무 수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입된 기사들을 저희는 붙잡아 놨어요. 근데 그 기사들은 저희는 돈을 써서 붙잡아 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진짜 신용을 쌓아서 그 기사들을 붙잡아 놨던 거고, 그 기사들이 남아서 저희 플랫폼에 엄청난 힘을 실어줬고 그 덕에 저희는 A라운드를 무사하게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사들이 쌓이고 기사들이 모이고 기사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하나의 나라마다 하나의 커뮤니티들이 생성이 됐어요. 그 커뮤니티들이 생성이 되고 나니까 사실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장으로 넘어간 게 사실 A라운드 클로징이 됐던 계기도 저희가 일렉트릭 비클로 확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도 들어왔고 VC와 같이 조합이 돼서 저희는 A라운드 정말 최상의 조합에 투자를 받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툭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에는 인도에서 수입이 된 이 3륜차 툭툭이 활성화가 된 지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 그냥 툭툭이 보통 LPG 엔진으로 돌아다니게 되고요. 3륜차고 판매 가격이 한 3,500불 정도예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교통수단으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프놈펜에만 등록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이 툭툭이 2만 대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이 사용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라오스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봤던 게, 툭툭 자체를 가지고 툭툭 기사들이 사실 버는 돈이 하루에 많이 벌어봐야 하루에 한 40불 정도 법니다. 40불 정도를 벌려면 손님을 하루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는 태워야 돼요. 그래서 짧은 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동남아 특히 프놈펜이나 이런 캄보디아 같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툭툭 자체가 택시의 역할도 하고 버스의 역할도 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툭툭을 저희가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수단으로 확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기사들 입장에서는 인컴이 적기 때문에 내야 되는 커미션 자체가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오피셜 런칭을 하고 3개월 안에 벌써 10,000명 이상의 기사들이 모였고 그 중에 한 9,000명 정도가 툭툭을 운전하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툭툭이란 차량이 사람도 실어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파슬들이나 음식 같은 걸 실어나르기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 이제 12월 다음 달부터 POC를 시작을 하는데 파슬 딜리버리, 툭툭을 활용한 파슬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툭툭이 지금 LPG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전략투자사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하는 일렉트릭 툭툭은 실제 판매가인 3,500불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고 연료비도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적을 수가 있는 재밌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지난 7년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못했던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를 제대로 써줄 수 있는 고객이 누군가, 그 고객이 누군가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뭐 차를 불러타는 사람이 우리 고객인가, 아니면 뭐 기사인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기사와 사용자, 라이더는 사실 정책 면에서는 양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국내에서도 항상 이슈지만 택시 기사님이 말이 너무 많다. 난 조용하게 가고 싶고 깨끗한 차를 타고 싶은데 택시 기사님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는 순간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반발이죠. 나도 사람인데 나도 말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들과 정책들이 사실 양립하기가 힘든데 저희는 그냥 되게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기사고 기사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 거고 그 최선의 정책을 통해서 기사들이 만족했을 때 더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기사들이 또 합류를 하게 됐던 거고 그 기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들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12월에 일단 테스트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될 거고요.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서비스는 사실 뭐 국내에서 저희랑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국내의 타다 같은 이런 밴이나 이런 걸 활용할 게 아니라요. 저희의 고객인 모수가 엄청 큰 그 고객분들, 개인 택시 기사님과 법인 택시 기사님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재밌는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런칭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서비스를 기사님들하고 라이더만 놓고 양분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실제로 택시를 사용할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얘네 미친놈 아니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상품으로나 아니면 재밌는 기획으로 내년도에 오피셜 런칭이 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선배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다 똑같은 실수를 하시고 다 여기까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앞에 계신 박 부사장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해 놓고 펀딩을 준비하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게 거기에서 한 6개월만 줄고 한 1년 정도의 돈만 갖고 있어도 엄청 쫄려요. 그리고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보이면 이건 월급날이 무서워지는 순간이 막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구가 0원을 찍으면 이제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은 진짜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의 런웨이 자금을 확보해 두시고 라운드를 진행을 하시고 A라운드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제대로 된 투자자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은 사실 A라운드를 클로징 했으면 B라운드, C라운드, D라운드 상당히 수월하게 박 부사장님 보시면 IPO까지 하셨잖아요. A라운드만 잘하시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운드가 정말 어렵는데 뭐 엎어지기도 하고 닦이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 한 1000번은 거절당하시면 A라운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일단 좌장으로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 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의상 앉은 자리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자로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본투 글로벌센터의 김종갑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자로 한국산업기술대의 고혁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스피커분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선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2019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로 430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패널 토론의 주제는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저희 패널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소개해 드리지는 않고요.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산학연 이 순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이쪽 기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개별 기업의 어떤 성공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이제 학이나 연에 계신 분들께는 이제 생태계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하성 대표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효율성, 생산성에 관한 부분과 또 그 안에서 창출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전하성 대표님 아마 KBS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기업 수준의 복지 수준을 제공하고 있고 또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지 우선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지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인테크의 전하성입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KBS의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복리후생을 너무 잘해서 이게 미친 것처럼 보인다 뭐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복리후생이 저희가 뭐 잘 돼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방금 이제 그 박사님께서 질문해주신 가치 공유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희도 지금 제가 2003년에 창업을 해서 현재 회사가 지금 16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스톡옵션이라든지 또 연봉의 상향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뭐 그 정도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5년도에 저랑 오래 일했었던 한 10년 일했었던 개발자 후배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회사를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떠나면서 했었던 얘기가 회사가 성장을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된 건 맞는데 좋은 직장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또 회사가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뭔가 공유하고 또 이런 가치를 공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하는 것들, 그들의 삶 자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도 이런 가치의 공유겠다라는 것들을 사실 깨닫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저는 그 좋은 회사보다는 좋은 직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사내 동호회 활동도 시작하고 그 외에도 또 뭐 그 수요일 되면은 좀 일찍 퇴근을 한다거나 직원들이 작은 재미라도 느낄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직원들이 회사 나오는 게 생각보다 재밌는데 근데 그 재미가 저도 요즘에 회사 가는 게 재밌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 연사분들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겠지만은 제가 좀 저희 사례로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런 물질적인 쉐어를 넘어선
그 행복한 공동체적인 공유 이런 것들도 중요하더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안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했을 때 회사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제 본토 글로벌 센터의 김종갑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술 창업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하거나 투자 유치 이렇게 받아오는 것들을 아주 그 전선에서 지원하고 계신 분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테크 스타트업이 찾아올 때 기술만 갖고서 아마 센터장님께 이렇게 뭔가 어필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거기에 가치를 어떻게 입히시는지, 또 예비 창업자들한테 기술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제품 설계,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종갑입니다. 우선 오늘 조금 전에 발표 세 분 들었는데요. 정말 정수 같은 말씀들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특히 우리 박 부사장님 이 발표 내용은 그 교과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공유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 보여주는 발표가 아니고 정말 속 얘기를, 경험을 너무 진솔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한번 곱씹어도 될 만한 자료 같아서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공유해 주셔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 주신 질문 관련돼서 맞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기술 기업들을 발굴해서 해외 시장을 진출시키는 업무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하는 일은 기술과 제품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제품과 기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기술을 제품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까 우리 우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객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고객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니고 제품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제품 혹은 어떤 서비스가 규명이 돼야 거기에 맞는 고객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이제 거기에 어떤 가치를 입히냐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고객이 정해져야 가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는 고객인데요. 그 고객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가져오신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로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개발하셨는데 갖고 오신 많은 블록체인이 됐든 AI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분야, 어떤 고객한테 어떤 제품을 줄 것인가를 일단 시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고객 형성이 되면 거기에 그 고객이 진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걸 도와드립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다 보면 또 글로벌 시장이 아니라 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의 이 취향이나 디맨드가 다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변화와 업데이트와 노력을 또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경 써서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주신 질문 이제 초기 창업, 예비 창업 하시는 분들 그것도 똑같습니다. 고객을 먼저 상정하시고 가지고 계신 기술로 한번 제품을 구상해 보시라라고 저는 어드바이스 드리고 싶고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 예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피지기라는 단어. 거기에 P를 고객이나 시장이라고 보시고 G를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아마 100점 배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도 우선 기술보다는 시장, 고객 쪽을 먼저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두 가지 답변에 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막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발표자분들은 마지막에 같이 이 심플로우에서 제가 질문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발표자분들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학교에 계신 고혁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창업도 해보신 경험이 있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창업지원단장, 창업지원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창업 사례들을 봤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교수 창업이라고 하는 뭐 실험실 창업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기사에서 이제 상기대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왔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교수님이라고 했을 때 실은 교육과 연구하기도 굉장히 이렇게 바쁘실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창업을 같이 하시는 분 이렇게 밀착해서 보셨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은 그런 교수 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대학은 또 이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고육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에 좀 좋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기계공학과의 교수님인데 3D 프린터로 사람의 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로 작년에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박 부사장님이 뭐 시위하고 하셔갖고 아마 그게 좀 잘 저희 교수님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은 6년 전인가 맨 처음에 창업 초기 때 되게 힘드셔갖고 저한테 밤에 전화 와서 술 한잔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 좀 잘할 걸 지금 후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은 되게 장점이 많습니다. 뭐 교수님들 기술이야 워낙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랩에 또 우수한 석박사 인력들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실험실이라는 공간, 뭐 고정비 부담이 없고, 게다가 뭐 공용장비지원센터에 사실 최첨단 장비들이 사실 뭐 대학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한 4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연간 교원 창업은 한 150개 미만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 대학에서도 한 분 그렇게 좀 성공하셨고 이제 한 9분 정도가 최근 한 5년 동안 창업을 하셨는데 한 분 정도 이렇게 좀 되고 나머지 8분은 지금 창업을 접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교수님들의 또 창업이라는 게 좀 지속 가능성이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아마 이제 윤원수 교수님하고 얼마 전에 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이제 좋은 장점이 많은 교수님들의 실험집 창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이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학과 교수님들한테 미안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겸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라는 게 교수라는 게 강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많은 분들 보시면은 뭐 강의만 하는데 행정 일도 되게 많고요. 학생 지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소홀해지다 보니까 지금 학과 교수님들한테 되게 미안했고, 또 대학의 많은 분들이 너는 왜 교육하고 연구는 제대로 안 하고 그 뭐 자꾸 이제 창업해서 돈 벌려고 하냐, 이제 이런 인식이 제일 좀 불편했는데 윤원수 교수님도 뭐 나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강의 하나도 안 뺐고 학생지도 더 열심히 했고, 사실 좋은 특허나 논문이 그분한테서 저희 학교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좀 이런 어려움이 가장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이제 투자자들이 초반에 이제 돈이 없어갖고 이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민간 쪽에서 교수들은 뭐 겸직하면서 하니까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진정성이 없어. 뭐 그런 의미로 해갖고 거의 투자를 안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중기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나 과기부 R&D 사업을 통해서 사실 초기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초기 아까 그 뭐죠, 임팩트 투자에 그 해주신 우리 김 대표님 그 두려움, 그러니까 투자자들, 창업가들도 기업가 정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지만 정말 투자자들도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전문가를 만나기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런 점을 좀 애로사항으로 호소를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좀 대학이 교수 창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기 위해서는 교원 창업 기업의 성장의 과실이
결국엔 대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수님이 지분한 1%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금 이제 대학이 좀 긍정적으로 응원하는 문화가 바뀐 것 같고요. 교수님들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어쨌든 겸직을 하면서 사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니까 좀 돈을 벌면 지분도 많이 기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럼 이제 좀 쌍방의 인식 변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민간 쪽에서 좀 투자자들이 조금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정부의 비대칭이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인데 대학은 교수님들을 잘 알거든요. 저희 지금 3명이 준비 중인데 그 중에 제대로 하는 분은 1명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사실 그 3분을 발표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대학이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너무 유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 창업을 응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이제 창업하신 교수님이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것, 지분 투자의 형태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대학이 다시 투자자로 변신하는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잠깐 이제 정부 지원책이 초기 때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박재성 박사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 주목하고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도 계속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창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창업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생태계, 인프라, 그리고 사업화, 제도전 이런 용어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생태계가 2017년 기준으로 한 350억 원, 그리고 인프라 사업이 한 800억 원, 그다음에 사업화 사업이 한 2천억 원, 그리고 제도전 사업이 한 20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업의 전 단계에 걸쳐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창업을 추진하면서 이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래에 이제 어떤 기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떤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하고 다소 구분이 되는 것은 정부의 접근은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저변 확대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변 확대라는 것은 잠재적인 창업자에게 그 폭넓은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또 창업이 대중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보급하는 것. 그래서 주로 교육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를 이제 창업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제 선택과 집중은 이거는 이제 민간과 약간 경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가 사업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 충분하게 자원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들어 준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창업 훈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저변 확대의 대표적인 사업이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스마트 벤처 캠퍼스라든가 메이커스페이스,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 이런 사업들입니다. 일단 한번 씨앗을 뿌리는 사업들이고요. 선택과 집중 사업이 창업도약 패키지라든가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팁스라고 불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그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좀 주목받는 사업을 꼽는다면은 저변 확대 사업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 각 지역마다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서 일반적인 그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한번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런 메이커 모두가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이 메이커 문화 확산을 하는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저변 확대 사업으로는 특징적이고, 선택과 집중 사업으로는 가장 성공적이며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팁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민간의 벤처나 엑셀러레이터가 유망한 기업을 발굴을 하면 그 유망 기업에 투자한 그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투자 자금의 최대 9배까지 정부가 대응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팁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기술 적용 이런 것보다도 문제 해결 기술이라든가 사업화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메이커스나 이제 팁스 사업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데, 단지 이제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그 학원식 사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합한 그 요건을 갖추는 데에 좀 급급한 면이, 이런 면이 나타나는 좀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좀 금메달이 될 만한 사업들, 이제 앞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유니콘 기업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 이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초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최근에는 사업의 중점이 옮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많은 사업을 다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 또 저변 확대라고 하는 저희가 두 가지 정책적인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발표자분들께도 이제 한마디씩 이제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2분 남았다고 알람이 왔습니다. 네, 우선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님부터 아마 강의를 듣고 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임팩트 투자사 설립 요건이 있는지 문의가 왔고, 우리나라의 임팩트 투자 기업의 우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먼저 답변과 함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임팩트 투자사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혹은 벤처캐피탈 법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라는 게 어떤 특별한 제도나 법적 요소가 아니고 그 투자의 철학과 투자의 추구하는 목표가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다르고 수단은 기본적인 투자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 다만 사회적 가치를 재무적 리턴만큼 챙기다 보니까 노력이 2배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들은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해석되진 않는데, 예를 들면 소카 같은 경우도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갖고서 투자가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캐피탈 게인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고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또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어렵긴 하지만, 약 한 5년 전만 해도 쉐어링 이코노미나 아니면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같은 것들이 그래도 사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민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롱텀으로 임팩트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구몬이나 빨간펜 같은 회사랑 일을 하면서 해외에서 이런 컨퍼런스에서 제 경험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그거는 무슨 서비스냐 물어봐서, 주일에 선생님이 약 10분 정도 월 50불에 방문해주는 서비스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중들이 약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한국에는 그런 1빌리언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있군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선생님이 50불로 주일에 학생들의 집을 매번 방문해 줄 수 있냐, 그건 정부의 보조금은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임팩트라는 건 굉장히 롱텀이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나라마다 환경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려도 그거는 5년, 10년 후에도 과연 그 임팩트가 나올까 이런 관점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우경식 대표님께 올라온 질문입니다. 우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려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야 되겠고, 아까 시리즈 A 라운드의 투자를 이제 강조하신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이제 발표를 하셨는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거절당하는 거에 되게 막 화가 나고 분해하고 거절당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A 라운드를 마무리하기까지 제가 당한 거절은 누적으로 따지면 한 500번은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린 무슨 임팩트 투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임팩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캐피탈 게인을 갖지 않아도 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회사도 어떤 임팩트를 사회에 가져올 수 있고 캐피탈로 어떤 게인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게인을 통해서 투자자는 어떤 리턴을 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서스테이너블 하려면 물론 투자자의 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어느 식으로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그 슬라이드에서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돈을 벌고 그런 돈을 벌고 있는 그 캐시 인플로우가 이제 발생하고 생기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사실 A 라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저희는 이제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서 내년도 연말에는 회사가 스스로 투자금 없이도 설 수 있게 BEP를 찍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예상인데, 그때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다른 파트너나 투자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물론 그 이후에도 투자금이 필요할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옆에 계신 박 부사장님께서도 저는 궁금했던 질문이 아까 나중에 한번 드리긴 할 텐데, IPO 이후에도 투자를 받았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IPO 이후에는 투자를 안 받으시던데 투자를 받으셨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것처럼 이제 저희가 서스테이너블하고 BEP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상황에 맞춰서 더 큰 스케일로 더 큰 임팩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세진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질문이 올라와서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따 마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이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기업을 아까 선택할 때 계속 이 투자자와 같이 가는 기업인지를 보는 것도 같은 투자자와 중요한 지표라고 하셨는데요. 투자자와 어떤 관계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우 대표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바이오 벤처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상 개발. 그래서 아까 제가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적자라도 그 회사가 적자이지만 바이오의 속성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장에서 큰 돈을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주는 수단이라고 하는 특례 성장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적자 상태지만,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기존 특례 상장의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상장을 했고요. 상장한 이후에는 이제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1상 이상 하게 되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돈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VC들을 통해서 추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었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기술 이전 수익으로 이제 300억의 첫 업프론트를 이제 그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받아서 14년 차에 처음으로 100억 이상의 흑자를 처음 낸 그런 한 해가 됐고요. 저희 같이 이렇게 기술성 특례 상장 기업 중에서 기술 이전 수익으로만 흑자를 낸 기업은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질문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자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레퓨테이션이 좋은 투자자하고 6번, 7번에 걸쳐 가지고서 이렇게 쭉 갔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의미도 있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소개를 드렸는데 투자자하고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회사가 처음에 사업 계획을 발표했었을 때 사업 계획을 IR을 하고 했었을 때 그게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큰 흐름상 그 회사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늦어졌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이 리포트를 보냈고 매달 한 번씩 저희 회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전부 다 이제 강남에 있죠. VC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직접 제가 방문을 해서 지금 3개 창투사를 공이 각각 따로 방문을 해서 만스리 베이스로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하면서 회사에 돌아가는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술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분들을 모셔다가 지금 우리 회사에 이런 기술을 개발했고 또 이러이러한 딜이 있다.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회사의 내부 내용을 거의 회사 우리 사람인 것처럼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레고캠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물을 때 누구한테 제일 많이 묻는가 하면요, 회사한테 물어서 대답을 하면 회사는 뭐 이런저런 뭐 자기 자랑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회사에 투자한 그 VC들의 그 투자자들한테 주로 많이 묻습니다. 그분들이 이 회사는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고 유망한 회사다. 그 말이 회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서포터가 되고요. 그 VC가 투자했었을 때 투자 계약서의 여러 조항들은 회사가 상장하는 순간에 모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VC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아무런 그 오블리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장한 이후에도 과거 비상장 시절하고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 찾아뵙고 계속해서 회사 팔로우업을 해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VC하고 관계를 이제 그 하면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6번, 7번, 10년 이상에 걸친 이러한 그 아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예,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모신 사례 발표 세 분은 저희 스태피와 또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니도가 같이 글로벌 창업 또 기술 창업 또 임팩트 투자자의 대표적인 분을 어떤 분을 모실까 정말 많이 고민해서 어렵게 모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전문가분들도 실은 이렇게 한마디 듣기에는 너무 진짜 뵙기도 어려운 분들인데요. 꼭 나가시기 전에 지금 올려주신 질문들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떤 꼭 한마디의 발언 혹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플로어에서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